자, 여러분, 오늘은요, 여러분들이 그 사드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잠언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금쟁반에 올려놓은, 뭐라고 했죠? 까먹었네. 그 중심은 알 겁니다. 때에 맞는 말이 참 아름답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아하십니다. 설교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로마서 강의는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들이 사드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은 지금 이 시각, 이 순간 꼭 필요하다.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그 가운데 있으니까요. 특별히 여러분 이 사드는요. 그냥 배치하는 것보다 이게 아닙니다. 오늘 뉴스를 보니까 국방부가 본격적으로 사드 배치에 대해서 어느 지역에 배치할 것인지를 논의하겠다. 그리고 사드 배치를 함에 있어가지고 중국의 눈치를 보지 않겠다. 주변국들의 눈치를 보지 않겠다. 그렇게 대놓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 역시 공개적으로 한국과 사드 배치를 논의 중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따라서 사드 배치는 아마 기정사실로 보는 게 저와 여러분의 멘탈에 그게 될까 안 될까 그렇게 고민하는 것보다는 기정사실로 보고 어떻게 우리가 준비할까 이렇게 보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지혜이지 싶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여러분들이 다른 분 중국 전문가의 이야기를 들으시면 알겠지만 사드 배치가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별히 경제적으로 사드 배치는 한국 경제의 핵폭탄을 안 그래도 지금 내수가 침체되고 수출이 안 돼서 먹고 살기 힘들어지는 이런 위기 상황에 한국 경제를 끝장낼 수 있는 마침표를 찍어버릴 수 있는 금리 인상이 오기 전에 한국 경제가 끝날 수도 있을지도 모르는 그런 위기 상황을 이 사드 배치가 중국의 경제적 보복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들이닥칠 가능성이 있다. 그만큼 아주 위험한 그런 위기에 우리가 놓여 있다는 것을 필히 아시고요. 먼저 제가 뒤에 말미에 이분 강의가 한 20분 좀 넘는데요. 이 강의를 다 듣고 뒤에 말미에 제가 그 부분에서 세부적으로 다시 한번 되짚어야 될 부분들을 상기시켜 드리고 그리고 이것과 더불어서 우리에게 어떤 충격파가 오게 되는지를 짤막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는 걸로 오늘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드 배치 제목 그대로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종말이라는 그런 단어를 떠올리게 할 정도로 그런 심각한 위기에 있는 그런 첨예한 문제다라는 것을 새삼 경각심을 갖고 여러분 강의를 잘 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목요일이지만 목요일입니다. 인터뷰 시간인데요. 앞서 1부에서 간단하게 공지를 해드린 대로요. 사드 배치와 관련된 그런 문제점을 한번 짚어보고자 합니다. 이 한국과 미국이 지난 7일입니다. 북한의 로켓 발사 직후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를 전격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정책 결정 과정에 절차적 문제도 제기가 되고 있고요. 부지 선정이라든가 비용 부담은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 등을 둘러싸고 논란이 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원래 그 사드 배치 논의는요. 중국의 대북 제재 동참을 이끌어내기 위한 압박책 아닌가 이런 분석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하겠다라는 그런 조치보다는 대북 제재에 중국이 동참을 이끌어내기 위한 그런 압박책이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게 지금 현실화 가능성이 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그게 정말로 현실화 될 것인가? 이 문제는 인터뷰에서 자세히 일단 짚어보도록 하고요. 사드 배치까지 선행 과제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 때문에
과연 이게 현실화가 될 것이냐? 현실화가 만약에 어렵다면 왜 이렇게 아무런 정부의 한국에 득이 되지 않는 이런 행태들을 박근혜 정부가 하고 있느냐? 이런저런 문제들이 좀 많습니다. 자, 일단 비용 부담. 소파, 주한미군 지휘협정이 있습니다. 이 소파 규정에 비춰서 협의를 하겠다는 게 우리 정부의 방침입니다. 그런데 소파 규정을 원용을 하게 되면은요, 사드를 들여오고 운영하는 비용은 미군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대신에 한국은 부지와 기반 시설을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그렇듯이 주한미군의 전략무기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매번 미국은 방위비 분담금 인상 협상을 요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거의 예외 없이 인상을 해줬습니다. 만약이라는 전제 조건을 달고 있습니다. 사드가 주한미군에 배치가 된다면 미국이 추가적인 협상을 요구를 안 할까요? 이건 군사 전문가들도 그럴 가능성이 많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드는 들여오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들어와서 운영하는 비용이 어마어마합니다. 결국에는 추가 압박 부담이 한국 정부로서는 생길 수밖에 없는데 이게 과연 가능하겠는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어디에다 이 사드 배치할 것인가? 오늘 조선일보를 보니까 경북 지역의 한 곳이 검토가 되고 있다 이런 보도까지 나오고 있던데요. 사드가 얼마나 이 경제 활성화와 먼 그런 무기냐면은요. 2014년 10월 일본 이게 어떻게 읽어야 될지 항상 이게 잘 읽어야 됩니다. 청취자 여러분. 제가 웃기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자, 제가 그냥 그대로 읽겠습니다. 교가미사키. 여기에 사드 레이더가 반입이 되려고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주민들이 왜 반대운동을 벌였느냐? 전자파에 의한 건강, 환경 피해를 우려해서 반대운동을 벌였습니다. 당시 일본 정부는 지자체인 교탄고시에 10년 동안 30억 엔의 미군기지 재편 교부분 지급을 약속을 했을 정도였습니다. 이게 문제가 심각한 게요. 레이더 전면에 5.5km에 달하는 지역에 앞이 탁 트인 개활지가 확보가 돼야 되고요. 주변 6km의 비행 금지 구역도 설정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사드가 배치되는 이 지역 주민들은요. 그냥 끝난 겁니다. 자, 이런 사드를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가 한반도에 배치를 하려고 합니다. 문제점이 무엇이고 도대체 왜 이런 반발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사드를 배치하려고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뉴스박스에서는 중국 전문가인 달콤한 중국의 저자이기도 한 조청한 씨를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히 이 문제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드 문제가 지금 아주 계속 불거지고 있는데요. 한미 양국이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 결정을 서두르기로 했다. 이런 언론 보도도 나오고 있고요. 지금 중국, 러시아 계속 반발을 하고 있는데 특히 중국이 이 사드 한반도 배치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가 뭘까요? 조창환 작가님. 일단 중국의 이제 한반도 전략의 핵심은요. 예. 이 지역이 갈등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아하. 그래야지만이 중국이 지금 꿈꾸는 좀 더 강한 경제대국도 이루어지는 거고요. 예. 이제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계속해서 한국한테 MD에 참여하지 말아달라고 요청을 해왔고요. 네. 다 아시겠지만 사드는 MD의 초기 단계에 구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죠. 예. 그래서 이제 이전에 그 베이징대 전략연구소의 주펑 소장 같은 경우도 예. 한국이 MD를 선택하는 순간 그 한중 우호의 마지노선을 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좀 하지 않기를 바랬었는데요. 네네. 이런 것은 중국이 어떤 농담한 게 아니라 정확한 방향을 가지고 있었던 거고요. 이번에 이제 지금 이렇게 하는 것도 중국이 이런 입장이라는 것을 한국이 명확하게 알아줬으면 하는 그런 의지들의 표현으로 보입니다. 근데 한국이 별로 안 알아주고 있는 것 같긴 한데요. 그렇죠. 그렇게 위해서부터 그렇게 안 하는 모르는 것 같아요. 아직은 전혀. 근데 이 중국이라든가 러시아가요, 사드 문제를 접근하는 방식이라든가 그 시각, 입장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거는 어떻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지금? 뭐 명확한 것들은요, 일단 행동으로 액션이 되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우리나라가 그 사드 배치를 이야기한 다음날 7일이죠. 7일날, 중국의 이제 류전민 그 외교부 부부장이 이제 차관급입니다. 네네. 이 사람이 그 김장수 주중 대사, 우리나라는 장관급인데, 네. 차관이 불러가지고, 음. 한미 사드 배치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항의를 했고요. 예. 또 이제 9일날은 이고리 그 모르골프라고 하는 러시아 외무부 차관이 네. 또 박노배역 주로 한국 대사를 면담하면서 이제 사드에 대한 우려를 표명을 했고요. 네네. 결국은 이제 중국과 러시아 모두 다 사드가 설치가 되면 그 MD가 미사일 방어 체제가 자기들 바로 목전에 온다고 인지하는 것에 인지하고요. 그걸 또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게 미국의 어떤 전략적 그런 배치 뭐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미국과 일본 등이 연합해서 어떤 그 태평양이나 이 동아시아 전략들을 하고 있는 것에 자기네들이 이제 이어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일단 한미 양국이 공식적으로 밝힌 내용을 보면은 네. 이 사드의 레이저 탐지 거리가 상당히 좀 축소된, 그러니까 600km로 축소된 사드를 도입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뭐 중국도 우리 언론에서도 사실 엑스밴드 레이더나 이런 것들이 예. 뭐 직경 3,000km까지 볼 수 있다는 것은 뭐 정확한 사실이고요. 예. 이것을 우리나라는 그 레이더의 반경을 좀 축소해가지고 600km로 내려볼 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 레이더 반경을 확대하는 것은 뭐 그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 중국 같은 경우 우리의 뭐 설명과 우리의 이제 이야기와 상관없이 예. 아마 우리 정부가 사드 도입을 본격화하게 이제 확정하는 순간부터 뭐 외교는 물론이고 경제 이런 압박도 할 것으로 보이고요. 예. 저도 뭐 일관되게 주장하는데 예. 그 사드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듯이 우리 국민이 선택할 수 있는 군사 주권이고요. 그렇죠. 우리 스스로가 판단해야 될 문제입니다. 예. 근데 그 대신에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경제는 중국과 하고 예. 그 군사나 외교는 미국과 하겠다고 하면 중국의 입장에서는 이제 굉장히 황당한 거죠. 중국 입장에서는 정말 황당한 거죠, 그건. 그렇죠. 근데 이제 그래서 뭐 근데 우리도 어제 뭐 그 중국에 북한에 항의하는 개념에서 개성공단 가동진단 조치를 내렸고요. 예. 아마 중국도 이제 우리가 사드를 그 결정을 하면 이런 비슷한 내릴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경제 교류에서 어떤 제재는 물론이고 관광객 교류 아무튼 이렇게 이 로드맵으로 간다고 치면 중국의 어떤 강경한 조치가 시행될 수 있는 가능성은 커가고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진짜 이해가 안 가는 것 중에 하나가요. 네. 중국이 굉장히 강경하게 나올 거라는 걸 박근혜 정부도 모르진 않을 텐데. 네. 그래서 지금 박근혜 대통령도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나름 공을 좀 들여오지 않았습니까? 네네. 근데 지금 갑자기 이렇게 사드 배치의 속도를 지금 막 내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는 지금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저는 이 첫 단추가 잘못 끼었다고 생각해요. 예. 그 첫 단추가 잘못 끼게 뭐냐면 그 지난해 이제 그 9월인가요? 박 대통령이 중국 전승 기념일에 그 베이징에 가가지고 천안문 광장에 이제 올라가서 사회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국이 상당히 좀 불편했었죠 그때. 그렇죠. 이거 결과적으로 정말 미국이나 일본은 한국에 대해서 좀 멀었다고 생각했고요. 예. 상대적으로 중국은 좀 가깝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다시 그 피드백이 돼가지고 미국과 일본은 어떻든 한반도에서 좀 더 중국에 대해서 대항하는 정책이 좀 더 강화된 거고요. 아하. 또 이렇게 되면서 북한 역시 중국한테 소외되겠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아하. 그래가지고 해가고 장거리 미사일의 개발이나 아무튼 추진에 대해서 더 속도를 냈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지나치게 중국과 밀착된 모습을 보여준 어떤 반작용들이 막 나타났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때 사실은 박 대통령이 중국 안 가도 그거 뭐라고 할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의도적으로 그냥 아무튼 우리가 더 친한 척 했었는데 뭐 아무튼 친한 척 하면 좋을 거라고 생각했었지만 이게 이제 전제가 잘못된 것은 우리나라가 계속 그 중국이 북한을 제어할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건데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면 중국은 북한을 통제하거나
그럴 수 있는 뭐 실력이나 의지가 가진 나라는 아닙니다. 근데 왜 우리 언론은 계속 중국이 북한을 통제할 수 있다라고 계속 이런 보도를 하는 걸까요? 조중동과 같은 곳에서. 그러니까 뭐 기존에 이제 뭐 했지만 실제로 이번에 우다웨이가 그 그 미사일을 발사할 때나 이럴 때 갔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굉장히 높은 그 육자회담의 수석 대표인 사람이 갔어도 무시했던 거는 네. 그 중국이 이야기가 북한에서 먹히질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미 북한 같은 경우도 이미 장성택 같은 중국에 좀 친근했던 그 고위 관료들을 다 이제 처형한 상태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이런 상태에서 우리나라가 이제 중국한테 뭐 북한을 못 따른다고 계속 분노하고 그렇게 되니까 또 이제 사드를 가져다가 또 우리는 중국을 자극하는 거고요. 아하. 그래서 결국은 이 처음에 단추가 잘못 부렸고 이 씨앗이 결국은 지금의 예. 굉장히 어느 나라나 다 지금 복잡하게 해결할 수 없는 굉장히 난수로 들어가는 지금 어떤 시초가 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참. 근데 만약에 사드 배치가 현실화가 되면은요. 네. 중국이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같고요. 특히 경제적 네네. 어떤 보복 조치에 나설 가능성이 많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데 조 네. 작가님이 보시기에 좀 어떨 것 같습니까? 저는 아마 옛날에 뭐 마늘파동 비교가 안 될 정도의 무역이나 경제 제재가 일어날 것 같고요. 네네. 또 이제 관광객 특수조치 같이 예. 이런 부분도 분명히 일어날 거로 보입니다. 뭐 아시겠지만 한 민족이지만 중국과 대만 간에 대만의 차이잉원이 총통 당선된 다음에 잠깐만 말씀드리면요. 지금 이 조 작가님이 관광객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게 아주 심각한 겁니다. 왜냐면 지금 한국이 내수가 안 좋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수가 안 좋은 상황에서도 자영업자들이나 기타 이 내수를 그나마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뉴요커 때문이거든요. 뉴요커, 예, 중국 관광객들 때문입니다. 그들이 한국으로 막 엄청나게 많이 쏟아져 나와줘서 그나마 그래도 이 안 돌아가는 내수를 근근히 버텨주고 있는 이런 실정이었는데 지금 이 중국 관광객들이 안 온다는 겁니다. 뉴요커가 한국에 안 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더 이상 대한민국 내수는 그냥 죽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심각한 겁니다. 뉴요커가 오지 않는다는 거 잠깐 설명드렸습니다. 계속 들읍시다. 대만 관광객을 3분의 1로 줄이겠다고 발표했었고요. 네네. 그거 우리나라한테 안 할 이유도 별로 없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것은 올해 이제 1월 달에 우리나라 대외 전체 수출이 18.5%가 줄었고 이 가장 큰 원인이 중국 수출이 21.5%가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너지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다가 정말 핵폭탄을 때리는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지금요. 이 사드의 보복 조치 전에 지금 1월 대중국 수출이 마이너스 21.5%요. 그렇죠. 올 1월 달에 마이너스 21.5%였습니다. 지난해가 총으로 마이너스 5.6%였거든요. 근데 이 속도가 계속 가중되는 상황인데, 이제 사드나 이런 것까지 터지고 나면, 뭐, 무지막지한 상황이 도달할 수도 있는 겁니다. 만약에 보복 조치를 하면. 자, 수출 잠깐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수출. 여러분, 한국은, 어쨌든 경제 구조가 수출로 경제를 발전시키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수출 의존도가 대중 수출이 제일 높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중국 경제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국 수출 의존도가 어느 정도냐면 우리나라가 미국과 일본의 수출해서 벌어먹는 것보다 중국 한 나라의 수출해서 벌어먹는 그 의존도가 훨씬 더 큽니다. 두 개를 합친 것보다도 큽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그동안 우리나라는 중국에 중간재를 수출하면 중국이 그 중간재를 받아서 완제품으로 만들어서 미국이나 유럽 이런 나라에 수출해서 돈을 벌었습니다. 따라서 중국 수출이 늘어나면 우리도 더불어 수출이 늘어나는, 다시 말해서 중국이 성장해야 우리나라도 성장하는 그런 경제 구조를 갖고 그동안 한국이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중국 경제는 자체 부품을 조달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철강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훨씬 더 공급 과잉을 해서 역으로 한국에 팔아먹는 그런 입장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런 차원에서 중국 역시 세계 경제가 불안하기 때문에 중국 역시 성장률이 지금 저조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성장해야 우리나라가 성장하는데 동반해서 일단 중국이 주저앉고 있는 상황에서 또한 그 중간 부품마저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그런 경제 구조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냥 두어도 한국은 더 이상 중국에 의존해서 경제를 성장하는 그런 구조를 만들 수 없는 아주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우리가 사드를 배치함으로 인해 가지고 중국이 우리나라에 경제적인 보복을 가한다면 그 순간 한국 경제는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실례로 경제 성장률이 0.8%가 줄어들면 일자리가 몇 개더라? 10만 개 가까운 일자리가 사라진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가뜩이나 청년 실업으로 우리가 골머리를 앓고 있고 자영업 과당 경쟁, 그 노인 빈곤율, 베이비 부모 세대의 은퇴들 이런 하나하나를 풀기도 버거운 이런 상황에서 중국의 본격적인 중국의 경제 보복이 우리나라에 들이닥치면 그와 맞물려 가지고 미국이 금리를 올려서 금리가 오르면 이런 쌍펀치, 원투펀치를 우리가 한국 경제가 맞으면 야, 이거는 정말 살아날 수 없다. 이건 정말 끝이다, 끝. 그냥 종말이다, 종말, 한국 경제는. 이처럼 사드는요, 경제적으로 아주 치명타를 날릴 수 있는, 물론 우리의 예측대로 안 됐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지금 그쪽으로 가고 있는데, 만약 우리의 예측대로 사드가 배치가 되고, 중국이 거기에 역전 카운터 펀치를 날리기 시작하고, 더불어 금리가 오르고, 이렇게 되면, 정말 한국 경제는 그냥 환란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처럼 사드는 위험한 것이다. 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금요일날 로마서 강의를 잠깐 멈추고 이 강의를 들려드리는지 다시 한번 집중해서 잘 새겨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저 들읍시다. 저는 이건 엄청나겠네요, 정말로. 그럴 겁니다. 우리나라가 아마 경제가 어떻게 될지는 정말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지금 중국 현재 우리 기업들도 상당히 많이 진출해 있지 않습니까? 예, 기업뿐만 아니라 지금 중국에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 100만 정도로 보고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한번 그 유학생 커뮤니티에 들어가서 네네. 좀 살펴봤는데요. 예. 그 중국 네티즌 반응을 좀 이렇게 누가 번역해서 올린 게 있더라고요. 아하, 예. 근데 이제 이거 보면 아마 중국의 입장이 좀 명확하게 보이는데 이제 한 그 네티즌이 이렇게 올렸어요. 그 한국은 경제적으로 완전히 중국에 의지하고 있다. 하지만 군사적으로는 미국의 앞잡이지. 우리가 한국 경제를 좀 제재해야 돼. 아니면 우리는 완전 봉이 되는 거야. 이런 말도 있었고요. 예. 또 어떤 강도성이 있는 사람이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삼성 핸드폰 더 안 사. 화웨이로 바꿀 거야. 화웨이는 나중에 분명히 애플을 대신할 정도가 될 거야. 이런 식으로 어쨌든 감정들을 드러내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이게 실질적으로 얼마나 위험하냐면 삼성 이동전화 같은 경우는 그 2013년만 해도 중국 내 전체 판매 대수가 1위였어요. 근데 그게 이제 2014년에 3위로 떨어졌고 지난해는 6위로까지 추락을 했거든요. 이런 문제까지 불거지면 추락하는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고요. 참고로 여러분, 중국에서 LG 휴대폰은요, 점유율이 0.1%입니다. 0.1%. 그냥 LG는 중국에서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대차나 다른 기업들도 굉장히 부담 클 거로 보입니다. 근데 지금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중국도 지금 WTO에 가입이 된 나라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2000년에 가입을 했죠. 이 네. 무역 보복이 생각보다는 쉽지 않을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좀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중국도 이제 그런 세계 무역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런 가이드라인은요, 우리나라처럼 완전한 자유경제 시대로 가지고 있는 데들은 약간은 먹힐 수 있어요. 근데 그 한중간에 이루어지는 무역이나 대부분의 부분들은 예. 뭐 비불법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서로의 어떤 양해 속에서 진행이 되거든요. 아하. 그리고 중국이란 나라가 뭐 정보 전쟁이 엄청난 정보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네. 이 정보 당국이 주관해서 어떤 뭐를 진행하면 이 그물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 기업인도 아마 중국 공안 당국에서 잡겠다 그러면 예. 가라오케 갔던 그런 경력까지 일일이 다 털을 수가 있어요. 아, 그 정도인가요? 그러니까 물론입니다. 중국에서 옛날에 누가 한번 잡혔는데 음주운전해가지고 잡혔는데요. 술집에서 먹고 나오는 것부터 마지막에 잡힌 것까지 동영상으로 다 증거가 제시할 정도로 중국이 굉장히 정보 능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진짜 장난 아니네요. 근데 이런 능력을 가동해가지고 중국이 어떤 한국과의 무역에 대한 의지를 보이면 우리는 꼼짝 못하는 거죠. 네. 그런 예상 말고도 만약에 사드가 네. 한반도에 배치가 되면은 이 동북아 지역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네네. 근데 경제적인 그런 제재 조치 말고요. 군사적 측면에서 혹시 중국 정부가 어떤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일단은 오늘 제가 이제 사드에 관해서 가장 우리나라에서 많이 언급됐던 매체가 인민일보 산하의 이제 국제 뉴스 매체인 한국시보입니다. 예, 황구시보. 예. 예, 근데 제가 오늘 한국시보에 갔던 그 톱에 예. 중국의 젠20이라고 하는 그 전투기 사진이 올라왔더라고요. 네네. 이제 그 사진이 지금 그 사진이 보이면서 젠21이 이제 양산 단계에 있다는 건데. 예. 제가 한번 소개를 했습니다. 젠20은 중국의 이제 5세대 스텔스 전투기입니다. 예. 그리고 이번에 보여준 전투기의 이제 그 번호가, 네. 뭐, 2101하고 2102번인데요. 네네. 이제 노란색으로 도장이 돼가지고 스텔스 기능에 대한 이제 마지막 훈련을 하는 걸로 보여요. 아하. 그러면 이제 중국은, 그 젠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미국의 어떤 보면 F-35에 거의 근접한 전투기거든요. 네네네. 그러면 젠20도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면 결국은 동북아에서 예. 군비전쟁 속도가 더 빠를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은 뭐 이거는 미국도 원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갈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중국으로서는 어떻든 한미일이 공동으로 어떤 중국을 위협하는 상황에 대해서 이제 계속 음으로 양으로 군사작전을 통해서 위협을 가할 확률이 높아졌고요. 네네. 이게 이제 한반도 주변뿐만 아니라 남중국해까지 넓혀지면서 예. 굉장히 그 위협감들은 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참 약간 허탈한 질문이면서 마지막 질문이기도 한데요. 이렇게 예. 지금 꼬여 있는 상황을 그나마 지금이라도 박근혜 정부가 지혜롭게 풀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어차피 지금도 이제 아마 물밑에서는 여기서 잠깐만 더 하나 말씀드리고 갈게요.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지금 남중국해 센카쿠 열도를 둘러싸고 일본과 중국이 첨예한 대립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전쟁으로도 비화될 수 있다, 이런 뉴스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사드가 배치가 되면 그 남중국해의 센카쿠 열도를 둘러싼 그 분쟁이 중국과 일본만의 분쟁이 아니 된다는 겁니다. 그 분쟁에 우리나라 역시 휘말려 들어서 전쟁이 나면 우리나라 역시 거기에 동참할 수밖에 없는,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센카쿠 사건을 볼 때 거기에 뭐 중국이 기관포를 장착하고 그 열도를 돌았다, 뭐 자위대 비행기가 거기를 순찰했다, 둘이 뭐 그 일촉즉발의 위기였다, 이런 내용을 보면 예전에는 그래도 한 발짝 뒤에서 일본 중국 전쟁하나, 혹시 뭐 국지전 하나, 이렇게 봤다면 이제는 그 사건 자체를 볼 때 야, 우리 어떡하지? 우리도 휩쓸리는 것 같아. 이렇게 사드가 배치되면 그런 관점으로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전 세계에서 미국의 무기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 넘버원이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끊임없이 실무자들 간의 교류가 이루어질 거예요. 예, 예. 실무자들은 비교적 외교나 군사 문제를 많이 봤기 때문에 비교적 현명하게 결정을 합니다. 예.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나 사고가 결국은 결정을 내린 건 박 대통령이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박 대통령한테 정확하게, 그러니까 사드 배치로 인해서 나올 수 있는 결과물, 경제 제재나 아니면 관광객이나 이런 것들이 설명이 되는지를 좀 모르겠어요. 아마 제가 보기엔 대통령은 그걸 저는 이해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그래서 정말 그렇게 박 대통령이 이해했는데도 예. 결국은 사드 배치를 결정하면 그건 우리 국민들 모두가 우리나라가 감내해야 될 거겠죠. 하하, 예. 예. 그리고 아마 제가 보건대는 올해 경제 성장률 마이너스는 물론이고 굉장히 큰 위기까지도 뭐 각오해야 될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아니 근데 조창환 작가님 이건 그냥 개인적인 의문인데요. 네. 이게 굳이 실무자들이 보고를 하지 않더라도 네. 사드 배치라든가 개성공단을 이렇게 전면 가동을 중단을 시키면 네. 이게 직접적으로 우리 경제에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는 건 이게 굳이 실무자들의 보고 논외로 하더라도 상식적인 그런 어떤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요? 뭐 지금까지 우리가 우리 청와대를 보면서 상식적으로 판단했다는 경험이 있었나요? 정말 저는 그러니까 우리가 뉴스의 해독력을 말하는데 예, 예. 뉴스 해독력 못지않게 더 무서운 게 국제정세나 외교나 군사에 대한 해독력이거든요. 예, 예. 근데 이 부분은 사실은 뭐 어떤 전략적인 사고나 이게 되면 조금이라도 더 잘 이해가 될 텐데 제가 보기엔 전혀 그런 전략적인 사고나 이해는 없으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뭐 저희가 그래서 정말 기대하기 어려운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정말 데이터나 이걸 가지고 저는 계속 이 상황들을 말을 해왔어요. MD가 사드 도입하면 MD고 이게 이런 상황으로 부를 거라고 했고 중국도 계속 그렇게 말해오고 그에 따라서 실천돼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날도 뻔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우리는 설마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뭐 설마가 사람 되는 일이 지금 바로 목전에 치다는 상황인데도 아직 못 느끼고 있는 겁니다. 답답합니다, 참. 아유, 참. 걱정이죠. 예. 아유, 조창환 작가님 오늘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달콤한 중국의 저자, 중국 전문가인 조창환 작가와의 인터뷰를 마쳤습니다. 조창환 작가께서 인터뷰 말미에 실무진들이 과연 제대로 보고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뭐 개인적으로 좀 납득이 안 돼가지고요. 추가적으로 좀 질문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사실 신문만 제대로 봐도요. 사드 배치로 인한 이 다른 걸 다 떠나서 경제적인 어떤 그런 파급, 여파 이거는 샤이 PD도 알고 저도 알지 않습니까? 저희 부모님도 알고 계십니다. 사드 얘기하시면서요. 저 어떡하려고 저러나 이렇게 걱정을 할 정도거든요. 근데 이걸 대통령이 모른다는 게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걸 알면서도 추진을 한다. 저는 그 멘탈리티를 조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잘 모르겠습니다. 예. 어떻게 뒷감당을 하시려고 하시는 건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뭐 경제적 여파, 군사적 어떤 긴장 이런 거는 조창환 작가께서 충분히 인터뷰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클로징을 좀 하기 전에 클로징은 김종대 디펜스 21 편집장이 오늘 경향신문에 칼럼을 기고를 했는데요. 이 칼럼의 일부분을 소개를 하면서 오늘 뉴스박스 마칠까 합니다. 칼럼 제목은 사드, 당신 지역구에 먼저 배치하시라. 이런 제목의 칼럼입니다. 사드 요격 체계에는 강력한 출력의 극초단파가 나오는데 주변 2.5에서 5.5km 이내의 항공기와 차량의 전자장치를 무력화한다. 구체적으로 밝혀진 바는 없으나 인체에도 매우 치명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본다. 1991년 걸프전이 끝나고 미군 수만 명이 이유를 알 수 없는 전쟁 후유증으로 우울증과 같은 증세를 보였다. 전문가들은 그 중에서 공군 조종사들의 심리 상태가 불안한 이유가
F-16 전투기의 전자 교란 장비에서 나오는 전자파로 인한 영향일 수도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그 외에도 열화 우라늄탄에서 나오는 미량의 방사선 때문일 수도 있다는 분석도 있지만 군사 장비에서 나오는 전자파 피해가 가장 유력한 원인이라는데 대체로 의견이 모아졌다. 사드는 걸프전에서 어떤 무기 체계와도 비견되지 않는 강력한 전자파를 발생시켰다. 적어도 사드 레이더 전방 5km는 평지로 장애물을 만들지 말아야 하고 사드 기지 부근에는 출입도 엄격하게 통제되어야 한다. 만일 대도시 주변에 사드가 배치가 된다면 아예 도시 계획 자체를 바꾸어야 한다. 이 때문에 사드가 기존 미군 기지가 아닌 제3의 장소에 설치될 수 있다고 군 관계자들이 밝히며 대도시 인근을 피하려는 움직임도 보인다. 그렇다면 약 50만 제곱미터에 달하는 미군 기지 하나가 새로 만들어져야 하고 그보다 더 넓은 주변 지역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추가 지정되어야 한다. 어떤 방식이 되었든 부지 선정 문제로 한바탕 소란이 벌어질 것은 자명하다. 그때 새누리당 전현직 지도부 3명이 과연 자신의 지역구에 사드를 배치하겠다고 선뜻 나올 것인가?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다. 이들은 한반도에서 사드 배치를 강력히 주장하지만 내 지역구는 빼고라는 단서를 이미 달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군사 전략이란 이처럼 유연한 것인데 사드가 대한민국 안보에 결정적 기여를 할 것이라는 경직된 믿음은 오히려 한국 안보에 자산이 아니라 짐이 될 것이다. 그래도 지금 바로 사드 배치를 결정하고 싶다면 새누리당 지도부는 자신의 지역구에 먼저 배치하겠다는 용기부터 보여줄 일이다. 이상으로 김동기의 뉴스박스 2월 11일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다 들으셨죠? 최종적으로 제가 마무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여러분, 저는 계속해서 기사를 하루에 1000개 이상씩 우리 헬퍼님하고 합작으로 지금 일을 이렇게 떠들어 보면서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몇 년 전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서 말씀드렸지만 북한은요, 뉴월드 오더가 이미 장악한 나라입니다. 뉴월드 오더가 자신들의 아젠다를 실현하기 위해서 써먹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에 대한 증거들, 김정은이 프리메이슨이라는 증거들, 사진 악수법부터 해가지고 그 평양 시내가 프리메이슨 사인으로 도배가 되어 있는 이런 내용들은 익히 카페를 통해서 여러분들 이야기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젊은 애가, 이제 30대 초반에 그렇게 젊은 애가 그 나라를 지배할 수 있을 리 만무합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정황상 북한이 김정은이 실질적으로 통치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라는 것은 어렵지 않게 우리가 예측할 수 있습니다. 자, 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냐? 아까도 말씀드렸지, 하루에 1000개 이상씩 기사를 몇 년 동안 쭉 봐오면서 이 흐름을 어느 정도 좀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드 배치가 본격적으로 나오기 이전에 먼저 몇 개월 전에 그런 뉘앙스를, 사드 배치에 대한 뉘앙스를 흘렸었습니다. 언론에서. 그러다가 아니다라고 오보다 이렇게 닫았었는데요. 그걸 통해서 감을 본 다음에 그리고 나서 갑작스럽게 북한이 미사일을 쏘고, 미사일을 한 번, 두 번 쏘고, 그리고 미사일을 쏘지도 않았고 미사일을 쏟다는 그런 사진 조작을 통해 가지고 미사일을 쐈다라는 것으로 국제 정세 분위기를 북한이 악의 축이야라는 분위기로 이끌어가면서, 그러면서 결국 핵실험까지도 이어졌고, 그 핵실험을 통해서 결국 사드까지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일련의 과정입니다. 쇼입니다. 그냥 사드가 나온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사드를 배치하기 위한 어떤 치밀한 시나리오를 그들이 구성을 했고, 그리고 거기에 조연으로 북한을 그냥 쓴 것뿐입니다. 지금 우리가 모르는 뭔가 뉴월드 오더가 전 세계를 하나로 만들려는 뭔가 모르는 움직임이, 어차피 여러분 마지막 시대는 지금
200 몇 개 되는 그 나라가 10개의 나라로 쪼개져서 10개의 나라로 돼야 됩니다. 10개의 왕국으로 돼야 됩니다. 성경적으로 마지막 때가 되면 그렇게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런 아젠다, 종말의 어떤 시나리오를 완성하기 위한 작업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 차원에서 조금은 더 깊게 영적인 의미로 이 사드 배치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사드 배치 하나로 끝날 어떤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단순히 거기서 끝나는 문제가 아닌 좀 더 근본적으로 전 세계가 뭔가 바뀌려는 터닝 포인트의 하나로, 그 중심의 하나로 한반도의 사드 배치를 보아야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까지 사드 배치를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100% 사드 배치가 될지 안 될지는 그때 가봐야 되겠지만 지금 여러 가지 정황상 거의 확실시 돼가는 이런 과정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2016년은 거듭 반복하지만 뭔가 우리가 알 수 없는 이상한 일들, 미중류의 일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영적 세계에서는 사탄이 나오려고 하는 그런 꿈틀거림이 감지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감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3월 10일 날 프란치스코 영화도 나오는데요. 제가 바티칸 테이프 보시라고 했던 것처럼 거기서 적그리스도가 그럽니다. 내가 나왔다고 전해.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종말이 성경대로 예언된 대로 현실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들이닥치는 중입니다. 우리에게 시간은 그리 많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희망을 찾으라면 아직 그 종말의 타임테이블이 스타트가 딱 됐다 라고 우리가 확증할 수 없다는 것이 저는 하나의 희망이다. 아직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변화될 수 있는 시간을, 세상을 끊을 수 있는 시간을, 세상보다는 주 예수 그리스도만 가슴에 담을 수 있는 시간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고 계신다라는 것에 우리가 희망을 두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회복교회 성도 여러분, 부디 제 말을 흘려듣지 마시고 그동안 제가 좀 투박하고 말도 비속어도 좀 쓰고 소리도 치고 성격도 개박한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없지 않지만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횟수로 6년째 오면서 예측해드렸던 내용들 그 부분들 중에 맞았던 부분들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참 많습니다. 참 많습니다. 그러니 부디 지금 저의 말을 아유 저 미친놈 또 정신 나갈 소리 한다 그렇게 치부하지 마시고 한 번만 더 곰곰이 되씹어봐서 되새김질 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시대의 중심을 지나고 있는지 새삼 자각하셔서 새삼 경각심을 얻으셔서 아직도 기도 말씀이 1시간 10장이 안 된다면 정말 몸부림치면서 우시면서 기도 말씀으로 변화를 위해 몸부림치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날에 가서 그때 내가 김조은사 설교 들었는데 그때 그 강의 들었는데 이런 날이 올 거라고 내가 그때 들었는데 여전히 내가 텔레비전을 끊지 못하고 좋아서 그러다가 내가 기도 말씀을 놓쳤네. 이렇게 엉엉 정말 이를 바닥바닥 깔면서 울지 마시고 아직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시간과 변화될 수 있는 시간과 여건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을 때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서둘러 변화를 위해서 몸부림칩시다. 시간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럴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